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이제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변호사 시험 민사법 선택형 해설 강의죠.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객관식이 문제도 좋고, 일단.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끔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똑같은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에는 일단 이 변호사 시험은 범위가 민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민사법이라 그래가지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가족법은 물론이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변리사 시험에 이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산법이죠. 정확히 재산법, 그죠? 그래서 재산법에 대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이제 풀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이제 해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가운데 밑줄로, 그러니까 밑줄이 아니라 가운데 줄로 이렇게 쫙쫙 끄어버린 게 있는데 그런 지문들은 이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범위 외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줄로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꺼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된다, 그죠? 그래서 해설도 안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 범위 이외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된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자, 그래서 1번은 볼 게 없고요. 제가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설 보고 해결하세요. 그러면 되고. 이제 2번에 1번 지문인데, 자, 2번에 1번 지문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해설에 제가 이제 해설은 또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나눠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 의리 소멸시 완성 모르고 위채무 변제로 가백 5천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 비채 변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시 완성됐다. 그럼 채무 없다. 근데 변제를 했다. 그죠? 비채 변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적 소멸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로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원용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멸한다.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 완성했다고 해도 채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변제했다 그러면 그냥 유효한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당연히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 완성했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그죠? 근데 소멸한 걸 변제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채 변제인데, 그러면 채무도 없는데 변제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 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특수부당이득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742조부터 746조까지, 그죠? 이른바 특수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이 성립돼도 반환이 불가능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소멸시 완성된 채권을 변제했다. 이거는 대표적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든 이렇게 이제 소멸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맞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이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은 정확하게 하느라고 견해 대립 이렇게 다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학설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만 보면 되니까 학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다 기존에 보던 지문들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도 리을번 지문만 보세요. 3번에도 리을번 지문만. 자, 3번에 리을번 지문 보시면, 을이 갑의 대리로서 갑의 허락 없이 자기를 엑스토지 매수인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자기계약입니다. 우리 자기계약은 124조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예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 이행에 불과하든지, 그죠? 그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그랬고, 갑의 허락, 본인의 허락 없이 그랬으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다 맞겠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쉬운 지문인데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정확하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124조 위반하면 정확하게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동적 무효여가지고 사실, 그죠?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거를 이제 굳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판례가 그냥 뭐 자기 계약 쌍방대리 124조 위반하면 그냥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을반처럼 그냥 무효다 그래도 그냥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리을반 해설을 좀 가보실게요. 판례가 사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반 해설해 보시면 그 밑에 참고 판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무효라고 한 판례예요.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쌍방대리 했죠. 그죠? 그럼 대리인이 입찰한, 대리라는 입찰은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자 2번이 이번에 2024년에 나온 판례인데, 내용은 뭐, 민법 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뭐, 무권대리는 뭐 이제 유동적 무효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무효가 되긴 하는데,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권대리다. 그래서 이제 뭐 원칙적으로 무효고 다만 이제 나중에 추인이 있거나 뭐는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판례는 로마자 1번처럼 그냥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문처럼 나와도 맞는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효다 이 판례만 보고 뭐 무권대리다 그러면 또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두 개 판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로 그냥 무효라고 한 판례도 있고 정확하게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4번은 뭐 나머지 지문 여러분 보시고 이제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이거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 먼저 떴네요.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자, 이 포인트 중요하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해설을 좀 보시죠. 해설에 이제 좀 출제될 부분이 이 판례는 중요해서 2024년 판례인데 여러분 최신 판례가 이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느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해설 보시면 조금 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죠. 그죠? 법인은 정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인과 이사의 사이가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도 이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는데, 그죠?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해놨다 그러면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관에 해임 사유를 정해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임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해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본적인 판례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결국은 정관을 존중해라 이거잖아요. 정관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고, 정해놓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고, 이게 정관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이거 이제 틀리게 내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함정을 파보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임할 때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깜빡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판례는 어느 경우든 정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어느 경우에도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밑에 굵은 글씨가 이제 조금 전에 지문 봤던 거죠. 그러면 정관의 해임 사유를 정해져 있는 그걸 갖고 이제 그 이유로 해임을 한다. 그럴 때 또 다른 추가적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그 밑줄이죠.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 그 요건 외에도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돼야 되냐? 그냥 읽어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함정 파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런 더 이상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처럼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정관에만 정해져 있으면 해임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겠죠. 그냥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24년 판례, 이제 중요한 판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 그죠?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면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뭐 볼 게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6번도 필요 없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뭐 기출문제 있거나 뭐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죠. 7번. 자, 7번의 기억번 지문이, 요게 또 이제 2024년 판례죠. 그죠? 물론 이제 기억번 지문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024년 판례가 이제 2008호 바로 2025년 변호사 기출문제에 이렇게 막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2월 말에 최신 판례 강의도 해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에도 진짜 많으면 막 7개, 8개 지문까지 나옵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는 한 2-3개 정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의 기억번 보시면, 이거 뭐 사례는 뭐 좀 보실까요? 갑은 뭐 자기 소유 X대 가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매대금 전액 지급과 상환으로 뭐 인도